이딴 거 차릴 시간에 돈이나 보태라고요, 제발! 그 말이 고막을 찢고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과일과 엎어진 탕국, 놀란 시누이들의 얼굴, 그리고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내 아들의 싸늘한 눈빛. 70평생 처음으로 내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똑똑히 본 것이지요. 내가 애지중지 키워온 것은 금쪽 같은 아들이 아니라 내 심장을 갉아먹는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엎질러진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우리 모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일이 벌어지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지난 추석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가을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30년. 그 긴 세월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제 아들 영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남들 먹는 거, 입는 거 하나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지요.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제 손가락 마디마디는 못생기게 휘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대신 아들은 훤칠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와 지금은 제법 큰 식당을 2개나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으니 이만하면 제 인생 헛살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올해 음식은 저희가 맞춰갈까요? 명절 며칠 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차례상을 차린다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새아가. 내가 해야지. 내 서방이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 집안 음식이잖니. 조상님들께 올리는 음식인데 어찌 남의 손을 빌리겠어. 그렇게 며느리의 제안을 마다하고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지요. 지글지글 기름 위에서 동그랑땡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가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뽀얀 쇠고기 묵국이 끓는 구수한 냄새, 향긋한 삼색나물 무치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차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시누이들도 먼저 와서 같이 보내길 했지요. 먼저 간 남편을 대신해 집안의 어른 노릇을 하느라 어깨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정성껏 부친 전이며 갓 쪄낸 송편을 조금 올려두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요? 우리 영준이가 이렇게 잘 커서 당신이랑 내 얼굴에 먹칠 안 하고 살아. 오늘 아가씨들도 다 올 거니까 하늘에서 우리 가족들 잘 좀 지켜봐줘요. 그렇게 한참을 음식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들 내외였습니다. 저는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버선발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우리 며느래기. 어서 와라. 길 막히지 않았어? 차가 좀 막히긴 했는데 일찍 출발했더니 괜찮았어요. 어머니, 전부 혼자 하신 거예요? 힘드셨겠다. 며느리가 싹싹하게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무랄 데 없는 살가운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 새끼들 먹일 건데. 얼른 들어와. 손부터 씻고 송편 좀 맛봐.
올해 햅쌀로 빚어서 아주 꿀맛이야. 아들 영준이는 퉁명스럽게 고개만 까딱하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피곤하네. 어머니, 마실 것 좀 줘요. 오냐, 오냐. 우리 아들 운전하느라 고생했지. 시원한 매실차 타줄게. 저는 아들의 지친 기색이 안쓰러워 불이 나게 매실차를 타서 내갔습니다. 그런 제 등 뒤로 며느리가 아들에게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기분 좋아 보이실 때 말씀드려야 해. 오늘이 기회야. 알았어. 당신은 분위기나 잘 맞춰. 그들의 대화는 너무 작아서 제게는 그저 웅얼거림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 내외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줄로만 알았지요. 곧이어 시누이 둘도 도착했습니다. 어머 언니, 올해도 진수성찬이네요. 언니 음식 솜씨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새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영준이네는 벌써 와 있었네. 오랜만에 만난 신우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그간의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추석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기 전 다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제는 아들 영준이의 사업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조카 식당은 잘 돼? 아주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다고. 둘째 시누이가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지요. 고모,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만한 거죠.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입가에 걸린 미소는 숨기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대견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먹고 살만하긴. 이번에 차도 바꾸지 않았니? 내 아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꼬. 우리 영준이가 저렇게 사업가 기질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 제 자랑에 신우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 언니가 고생해서 뒷바라지한 덕이지. 언니 아니었으면 민준이가 저렇게 성공했겠어? 맞아, 맞아. 이숙자 여사 희생이 없었으면 어림도 없었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영준 씨가 요즘 새로 구상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강남에 식당을 하나 더 낼까 하는데 그게 초기 자금이 좀 많이 들어서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대단하네. 벌써 강남 2호점을 낼 생각도 하고. 근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무리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이 좋은 자리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가 이번에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영준이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제 쪽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를 향한 존경이나 애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을 바라보는 차갑고 집요한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영준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 가게 차릴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보태줬잖니. 이제는 나도 늙어서 수중에 남은 돈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그깟 푼 돈 보태준 거 가지고 평생 생색내실 거예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불안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순간 거실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신우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시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애써 헛기침하며 딴청을 부렸고 둘째 시누이는 손에 든 과일 접시만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따스하던 거실의 온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차마 신우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내뱉은 무정한 말보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제 뺨을 더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아들을 타이르려 했습니다. 아직은 내 아들이 잠시 철없는 소리를 한 것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영준아,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고모들 앞에서 엄마 창피하게. 창피해요? 지금 제 사업이 더 커진다는데 그게 창피한 일이세요? 어머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옛날처럼 아끼고 모으기만 해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제 말을 가차없이 끊어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답답함과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얌전히 과일만 깎고 있던 며느리가 칼을 내려놓으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내용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영준 씨 말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 평생 고생하신 거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더더욱 어머님 노후를 든든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 어머님,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실 수 있다니까요. 참으로 영악한 아이였습니다. 제 자존심을 살살 긁으면서도 교묘하게 저를 쏙 좁고 아들 앞길 막는 늙은이로 만들어버리더군요. 신우들의 시선 앞에서 저는 꼼짝없이 탐욕스러운 아들 내외에게 발목 잡힌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보다 못했는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어디 뜻대로만 되나?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영준아. 내 엄마 말씀도 들어봐야지. 고모는 뭘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건 그냥 식당 하나 더 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상권 1번지 강남에 깃발을 꽂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냥 식당 주인으로 남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사업가가 될 겁니다. 외식업계의 신화가 될 거라고요. 아들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마케팅 계획부터 잡지에 실릴 인터뷰 내용까지 그 허황된 청사진 속에 어머니라는 존재는 오직 자금줄이라는 단어로만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것이 정말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맞을까요? 제가 알던 넘어져도 울지 않고 씩씩하던 내 아들은 어디로 가고 돈에 눈이 먼 괴물만 저기 서 있는 것일까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갓 8살이던 영준이의 동그란 눈을 보며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시장의 좌판을 펼쳤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붙고 여름이면 등줄기에 땀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영준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 피곤함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집 사줄게. 제 거친 손을 작은 손으로 감싸주며 말하던 아이. 그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어느 지점에서부터 내 아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신우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어른이었고 남편을 대신해 이 가문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영준아. 내 포부가 대단한 건 알겠어. 하지만 이건 작은 돈이 아니잖니. 그리고 오늘은 추석이야. 조상님들께 차례를 올려야 할 날에 돈 이야기를 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이 얘기는 명절 샌 다음에 우리 둘이서만 조용히 다시 하자꾸나. 그것은 저의 마지막 타협이자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제발 아들이 여기서 멈춰주기를, 잠시 이성을 잃었을 뿐이라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말을 비웃듯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조상님이 밥 먹여주시나요? 살아있는 자식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영준 씨 말대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꽉 막힌 생각만 하시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영준 씨라고요. 꽉 막힌 생각이라는 말에 참고 있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과 희생이 고작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행동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입을 닫자 아들은 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결심했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제가 밤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가득한 교자상이었습니다. 조상님께 올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들로만 차려놓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과일과 정갈하게 부쳐낸 전, 그리고 뽀얀 김이 오르는 탕국이 놓인 바로 그 차례상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겠어요? 네. 이 낡아 빠진 전통이, 썩어 빠진 제사상이 당신 아들 앞길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한 걸음 한 걸음 차례상을 향해 다가가는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 같았습니다. 신우들이 겁에 질려 영준아, 왜 그래? 하고 소리쳤지만 아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차례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 그것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의 영혼이었고 우리 가문의 역사였으며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아들이 차갑게 뇌까리며 차례상 모서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안 돼. 영준아. 제 절규는 허공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아니, 분명 들었을 겁니다. 들었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절규가 마지막 신호탄이라도 된 것처럼 아들은 차례상 모서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들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절망을 즐기는 듯한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세상이 아주 느리게 그리고 잔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교자상이 기울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공들여 쌓아 올린 자식의 복을 기원하며 하나하나 흠없는 것으로만 골라 담은 대추와 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탐스럽게 윤이 나던 사과와 배는 마치 생명이 다한 것처럼 바닥을 쿵, 쿵,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다녔습니다. 일부는 소파 밑으로, 일부는 텔레비전 장식장 아래로 흩어지며 우리 가족의 공간 곳곳에 상처를 냈습니다. 정갈하게 줄지어 있던 제가 밤새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붙여낸 동태전과 동그랑땡, 꼬치 산적이 속절없이 뒤엉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뽀얀 김을 올리며 남편의 혼을 위로하려던 맑은 탕국이 녹그릇째 쏟아지며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던 마룻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기름진 전과 나물들, 맑은 탕국이 한데 뒤엉켜 마치 구정물처럼 역한 냄새를 피워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지난 세월과 먼저 간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그리고 내 목숨보다 더 귀했던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오물처럼 뒤섞여 버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제정신이야, 박영준.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짓이야? 신우들의 날카로운 비명이 귀를 때렸지만 제게는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소리도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처참한 광경과 그 앞에 지옥의 수문장처럼 버티고 서 있는 아들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리게 그리고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가쁘게 숨을 헐떡이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나 미안함 따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치한 분노와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저에 대한 지독한 원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네. 어머니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꼴이냐고요. 이 좋은 날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었던 일을 왜 이렇게 만드세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이 모든 난장판을 만든 장본인이 감히 나를 탓하는 것이야? 70평생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조상님들께 올릴 상을, 내 아비 영전에 올릴 상을 내 손으로. 목소리가 갈라지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의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저를 첫째 시누이가 놀라 달려와 겨우 부축했습니다. 올케 언니 괜찮아요? 세상에 정신 좀 차려봐요. 시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그 동정 어린 눈빛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욕하고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고 원망했다면 덜 비참했을 겁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오빠를 대신해 이 집안을 지켜온 제가 이제는 시누이들 앞에서 동정받는 처량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입을 가리며 아들을 말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극은 너무나도 서툴고 가식적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이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어머니 앞에서, 고모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빨리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빌어.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난장판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재빠르게 머리를 굴리는 교활함이 번뜩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저 여우 같은 것.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구나. 내 아들을 부추겨 이 사단을 만든 것이 바로 저 며느리였구나. 아들은 며느리의 가식적인 만류를 귀찮다는 듯 뿌리치고 제 앞에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남은 영혼마저 산산조각 내버린 잔인한 말을 망설임 없이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 그늘 밑에서 살아야 해요?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냐고요. 제가 성공해서 강남에 빌딩을 올리면 그게 바로 조상님들께 효도하는 거고 어머니 얼굴에 광내는 길이란 걸 왜 모르세요? 답답해 죽겠네, 정말. 이 불효막심한 놈. 그게 효도라고? 내 아비는 무덤에서 통곡을 하겠다. 이놈아. 불효? 진짜 불효가 뭔지 아세요? 자식 앞길 막는 게 불효예요.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이런 낡아빠진 제사상에 목을 매요. 이딴 거 차릴 시간에 돈이나 보태라고요. 제발.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 귀에, 제 심장에, 제 뼛속까지 낙인처럼 박혀버린 그 말.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삶의 이유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찬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아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넣어줄 때 행복했던 내 젊은 날이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려 밤새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를 다쳤던 그 고통의 밤들이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이 이딴 거라는 한마디로 전부 더러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윙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스르르 쓰러질 것 같은 저를 신우들이 부축하며 아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박영준, 너 당장 나가. 내가 인간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넌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언니, 정신 차려요. 언니, 숨 쉬어봐요. 아들은 바닥에 뒹구는 음식들을 벌레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분이 안 풀린다는 듯 마지막 폭언을 던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이 집구석에 발도 붙이기 싫으니까. 돈 준비되면 그때 연락하시든지. 아니, 이제 제가 연락드릴 일도 없겠네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는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착한 며느리 연기를 잊지 않더군요. 찢어지는 제 가슴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신우들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오늘 좀 흥분해서 그랬나 봐요. 제가 잘 타일러서 다시 올게요. 고모님들, 명절 잘 쇠세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폭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처참하게 엎어진 차례상과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들과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숨만 몰아쉬고 있는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명절날 우리 집은 한순간에 전쟁터의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언니, 그 한마디에 억지로 버티고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흐흐흑, 으흑,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가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온 모든 서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진 고생, 아들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기쁨,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환희, 그리고 오늘 아들에게 무참히 짓밟힌 모멸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신우들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주고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얼음장 같은 한기는 조금도 녹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더 이상 흘릴 기력조차 없어졌을 때 저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 발에 지지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과일과 부서진 산적, 엎질러진 탕국에 엉겨붙어 퉁퉁 불어버린 송편. 그것은 제 인생의 잔해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한 땀 한 땀 정성껏 쌓아 올린 탑이 제가 목숨처럼 사랑한 아들의 손놀림한 한 번에 무너져 내린 처참한 폐허였습니다. 저는 그 폐허 한가운데 홀로 버려졌습니다. 신우들이 돌아간 집에는 지독한 침묵과 음식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치 유령처럼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발밑으로는 끈적하게 마르기 시작한 탕국 국물과 지시겨진 전 부스러기가 느껴졌지만 그것을 치울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폐허는 단순한 어질러진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산조각 나버린 제 마음이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제 인생의 잔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붉은 저녁 노을이 거실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핏빛 같은 노을빛이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 위로 쏟아지자 마치 온 집안이 피범벅이 된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여 불을 켰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처참한 현실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때는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악취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 위로도 탕국이 튀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행주를 가져와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액자 유리를 닦아내며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자식 하나 잘못 키워서 당신 얼굴에 똥칠을 했어. 이 꼴을 보려고 그렇게 고생한 게 아닌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은 더욱 뜨겁고 아팠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가 마룻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엎질러진 탕국 자국 위로 제 눈물 자국이 더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폐허를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그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그깟 푼 돈, 이딴 거 차릴 시간에 돈이나 보태라고요. 자식 앞길 막는 게 불효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경멸과 모독뿐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무엇을 더 주었어야 만족했을까? 내 심장이라도 꺼내주었어야 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 아비 없이 자란 아들이 기죽을까봐 뭐든 다 해주고 뭐든 다 받아준 내 탓일지도 모른다. 내가 아들을 저런 괴물로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저 자신을 탓하며 밤새 괴로워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눈이라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침대에 몸을 뉘려다 문득 장식장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지요.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저는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사이에 낀 어린 영준이는 조금은 어색한 듯 그러나 설레는 표정으로 V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손으로 훔쳐내자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남편이 말했었지요.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린 영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야무지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내가 꼭 훌륭한 사람 돼서 아빠랑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약속을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이 사진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하늘에 있는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사진 속에 해맑게 웃던 내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부모를 호강시켜 주겠다던 그 야무진 아이는 어디로 사라지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괴물만 남았을까요? 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보자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 아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저렇게 되도록 내가 몰랐어. 흐느끼며 사진 액자를 가슴에 품는 순간이었습니다. 액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는지 낡은 액자 뒷면이 삐걱거리며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팔랑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필체로 쓴 짧은 편지였습니다. 아마도 사진을 액자에 넣으며 언젠가 제가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넣어두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숙자에게, 혹시 내가 없더라도 당신 혼자 영준이를 키우게 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시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켜봐주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아주는 것이오. 무조건적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오. 사랑하오, 내 아내.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들을 어떻게 키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남편은 하늘에서 제가 아들을 망쳐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를 짓누르던 슬픔과 자책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차갑고도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슬픔에 잠겨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만행에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식을 바로잡아야 할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제는 매를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제게 남은 매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돌릴 말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벌을 주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바로 그 돈으로 아들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거의 열어본 적 없는 낡은 자개장을 열었습니다. 자개장 맨 아래 칸에는 제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싸주신 낡은 비단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결혼 반지와 남편이 첫 월급을 타서 사준 목걸이,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된 온갖 서류들이 담긴 낡은 서류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서류함의 낡은 잠금 장치를 여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영준아.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 그 돈이 어떻게 너를 파멸시키는지 이 어미가 똑똑히 보여주마. 내가 짓밟은 것은 단순히 차례상이 아니라 내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저는 서류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영준 식당의 사업자 등록증과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필증,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실소유주가 바로 나, 이숙자로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서류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될까봐, 나쁜 친구들에게 사기라도 당할까봐 만약을 대비해 제 이름으로 해두었던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이제 이 안전장치들은 아들을 심판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에서 보았던 한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민 변호사님이시죠?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던 약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 저는 밤새 폐허처럼 방치되었던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정성을 다해 쓸고 닦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을 청소하는 사람처럼 아무 감정 없이 묵묵히 쓰레기를 쓸어 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바닥에 말라붙은 탕국 자국은 지워졌지만 제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치우고 난 뒤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이제 곧 시작될 전쟁의 서막을 기다리는 텅 빈 전쟁터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제 생일에 큰맘 먹고 맞춰준 고운 빛깔의 원피스였습니다. 이 옷을 다시 입게 될 날이 아들의 결혼식도 손주의 돌잔치도 아닌 아들을 심판하러 가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70평생의 한과 분노를 갑옷처럼 두른 결전을 앞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낡은 서류함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몇 번을 헤맨 끝에야 약속한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곳에서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뚝 떨어진 이방인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걸까? 정말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지옥에 밀어 넣으려는 걸까? 순간 마음이 약해지려 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귓가에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딴 거 차릴 시간에 돈이나 보태라고요. 그 목소리는 저를 망설임의 늪에서 건져내는 채찍이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빌딩의 회전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아늑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라는 사람은 신문에서 본 사진보다 훨씬 젊고 다부진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는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제 단호한 말투에 변호사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품에 안고 있던 서류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그의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아들놈이 운영하는 식당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식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이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님, 서류상으로는 사업자도 건물주도 모두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놈은 그저 바지사장에 불과하지요. 제 말에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더욱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이건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건 역시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사준 것이지만 혹시 몰라 제 이름으로 해두었지요. 저는 아파트 등본까지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통장은 아들놈 식당의 모든 매출이 입금되는 주거래 통장입니다. 물론 예금주 역시 접니다.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한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무언가 복잡한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아드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건 일반적인 재산 분쟁 사건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법적으로 완벽한 우위에 계십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아드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질문에 추석날 있었던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호소해서 동정을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마른 입술을 축이고는 최대한 담담하게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차례상을 엎었습니다. 제 짧은 한마디에 산전수전 다 겪었을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 덕이라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식당, 집, 돈,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회수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는 그런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되찾는 것은 어머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드님과 감정적으로 많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친아드님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오늘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니, 제가 낳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 괴물에게 더 이상 제 피와 땀을 먹이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괜찮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제 단호한 결심을 확인한 변호사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와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아드님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고지하고 퇴거 및 사업장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식당 건물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사업자 명의 변경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주거래 통장은 지금이라도 어머님께서 지급 정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단 내용 증명은 아들놈에게만 보내지 말고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보내주십시오. 그 아이도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문구는 최대한 정중하되 어머님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아마 내용 증명을 받으면 아드님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는 절대 개인적으로 응대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넘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아들을 파멸시킬 계획이 저와 변호사 사이의 테이블 위에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었던 제가 이제는 아들의 몰락을 위해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상담을 마치고 위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찍힌 붉은 인주를 보며 저는 이것이 아들에게 내리는 사망 선고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렸지만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남은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어머니가 아닌 제 것을 되찾고 제 인생을 바로 세우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죠. 이게 뭐야, 여보. 이게 뭐냐고.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아들 영준이의 고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게 전화를 건 것은 변호사 사무실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 꼭 사흘째 되던 날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의 가식적인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롭게 찢어지는 쇳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한테 뭘 보내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새아가. 나는 보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말 마세요. 법무법인 이름으로 떡하니 어머님 성함이 적혀 있는데 모르실 수가 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가게도 다 내놓으라니요.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거의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나는 변호사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그분과 이야기하렴.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이게 다 어머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어떻게 친아들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법으로 이럴 수가 있으세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요. 글쎄다.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한테 차례상을 엎는지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단다. 제 차가운 한마디에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며느리의 전화기를 낚아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장난이에요? 늙으셨으면 곱게 늙으실 것이지. 이게 다 무슨 추태예요? 추태라니. 제 평생의 재산을 되찾겠다는 것이 추태란 말인가. 저는 피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난이라니. 나는 아주 진심이란다, 아들아.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낡아빠진 법이라는 게 아직은 내 편인 모양이더구나. 하? 어머니,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제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 고작 종이 쪼가리 몇 장에 무너질 것 같으세요? 다 필요 없어요. 당장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딴 장난 그만두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저 어머니 안 보고 살 겁니다. 아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작 홧김에 아들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겁이나 주려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평생을 제 그늘 아래서 제멋대로 살아왔으니 제가 정말 자신을 버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겠지요. 저는 변호사가 일러준 대로 더 이상 감정 섞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그것뿐이냐? 그럼 끊는다. 앞으로 용건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전화하지 말고 이정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거라. 뭐라고요? 어머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아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온몸의 기운이 쉬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번갈아 가며 수십 통의 전화를 해댔습니다. 처음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다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나중에는 애원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님, 제가 대신 빌게요. 영준 씨도 지금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사과에는 단 한치의 진심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를 회유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마음이 약해져 그들의 손을 잡아준다면 저는 평생 그들의 발밑에서 멸시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 뒤 이정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쪽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은 어머님의 진위가 아니며 연로하신 어머님을 구슬려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기 사건일 수 있으니 어머님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저를 부추긴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말입니다. 제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바꿔주시지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점잖은 채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숙자 여사님 되십니까? 박영준 씨 소송 대리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주변의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꼬임이라니요? 이건 온전한 제 뜻입니다. 여사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법을 떠나 인륜적으로도 인륜? 내 아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시누이들 앞에서 제 아비의 차례상을 엎을 때 그 인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변호사님,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저는 제 아들에게 제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겁니다. 그게 법이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륜입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상대편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수화기를 넘겨받으며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상대방도 어머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아마 조만간 다른 방법을 들고 나올 겁니다. 변호사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의와 협박이 통하지 않자 아들 내외는 결국 제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통해 문 밖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잔뜩 인상을 쓴 채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울상짓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저 영준이에요. 얼굴 보고 얘기해요. 네.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어머님. 그들의 목소리는 아파트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현관문 렌즈로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치스러웠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다시 예전의 약한 어머니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문을 두드리던 아들이 이제는 거의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네. 집도 어머니 집이고 저 가게도 어머니 거라 이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평생 저 없이 혼자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군데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라고요. 그렇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렇기에 나는 너를 이대로 괴물로 살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내 스스로 온전히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들의 절규와 제 침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누구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문 열어요. 문 열라고요. 아들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쿵, 쿵 하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함 소리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비원에게 쫓겨나듯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원망서린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고 있거나 변호사를 통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판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이정민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아들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과 함께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시간,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직원들을 지휘하며 능숙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모든 것이 제 돈으로 이룬 신기루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는 꼴이 가소로웠습니다. 제가 집행관들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싸늘하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집행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채권자 이숙자 씨의 신청에 따라 본 사업장에 있는 모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겠습니다. 가압류라는 말에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밥을 먹던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직원들의 당황한 눈빛, 그리고 아들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아들은 저와 집행관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가압류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데 내 식당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내 식당?
아직도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제 차가운 한마디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집행관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식당 곳곳에 붉은색 가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산하던 계산대 위에, 주방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조리기구 위에, 아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고급 원목 테이블과 의자 위에 붉은 딱지가 붙을 때마다 아들의 얼굴은 더욱더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하고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텅 비었고 그 자리에는 모욕감과 분노로 온몸을 떠는 아들과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저만이 남았습니다. 나가, 다들 나가. 이건 사기야. 우리 엄마가 저 변호사 놈한테 속아서 저러는 거라고. 아들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동정하거나 비웃는 시선들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성의, 그의 자부심이 붉은 종이 딱지 몇 장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압류 집행이 끝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아들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조금도 마음에 동요가 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에도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의 심판은 냉정하고 신속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변호사를 통해 명도 소송을 막아보려 애썼지만 애초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퇴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굳이 그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 앞에서 실신하는 척 연기를 하다가 직원들이 꿈쩍도 않자 악을 쓰며 가구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물건들이 집 밖으로 실려나가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최고급 소파, 수입 대리석 식탁, 벽을 가득 채운 대형 텔레비전, 그 모든 허영의 증거물들이 이제는 갈 곳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집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가 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퀭한 눈은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했고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물 자국만 선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을 맺어야 할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제 심장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아들 옆에 따라 무릎을 꿇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 은혜도 모르고 저희가 잠시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어머님. 그 모습은 참으로 가증스러웠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돌아갈 집과 가게가 있었다면 저들이 과연 내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저들의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비참한 구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집 앞에서 더러운 꼴 보이지 말고. 어머니, 내가 너희들의 그 가식적인 눈물에 속을 것 같으냐?
너희는 지금 너희의 잘못을 비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잃어버린 돈과 집을 되찾고 싶어 구걸하는 것일 뿐이지. 제 정곡을 찌르는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 어머님 말씀 잘 듣고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네, 효도? 됐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으니 내 효도를 받을 일도 없다. 저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비의 차례상을 엎어버린 그날, 너와 나의 인연은 이미 끝났다. 내가 한 짓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내가 걷어찬 것이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내 어미와 내 인생 전부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며느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두 사람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후련함과 동시에 깊은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의 절규가 잦아들고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승자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들을 파멸시켰다는 씁쓸한 현실과 텅 비어버린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심판했지만 제 가슴에 뚫린 구멍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이정민 변호사로부터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식당과 아파트의 소유권은 완벽하게 저에게 돌아왔고 아들 내외는 최소한의 생활용품만을 챙겨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부모님이 사는 지방의 작은 월세방으로 들어갔다는 소문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회수하신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식당은 다시 세를 놓아도 되고 아파트는 직접 들어가 사셔도 됩니다. 이제는 어머님 명의의 온전한 재산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자존심을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그토록 목을 매던 그 돈은 제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보고 있으면 아들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그날의 끔찍한 기억만이 떠올라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 피 묻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남편이 남긴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저는 아들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가 또 다른 자식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들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는 다른 부모들을 위해 쓰여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 아들의 죄를,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만든 제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처럼 불효한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제 결정의 변호사는 처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제 뜻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 불효 피해 노인 지원재단이라는 곳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몇몇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도 세상에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는 다른 부모님들을 위해 용기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작은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저는 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제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그 허상이 깨졌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시냐고. 후련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픕니다.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마지막 진심을 꺼냈습니다. 영준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단다. 부디 그 마음만은 기억하며 사람답게 살아다오. 그것이 내가 이 어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자식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는 살던 집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의 흔적이 가득한 그 집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비로소 이숙자의 이름으로 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텃밭에 작은 채소를 심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며 웃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제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도 않았고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던 분노도 파도 소리에 씻겨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붉게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요? 이제야 당신이 왜 그런 편지를 남겼는지 알 것 같아요. 나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이숙자로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엎질러진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우리 모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운명을 제 손으로 끊어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울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잊었나 싶으면 아직도 꿈에 나옵니다. 차례상을 업던 아들의 그 싸늘한 눈빛이,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아침이 오면 저는 다시 텃밭으로 나가 제 손으로 키운 상추를 따고 바다를 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모진 선택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날 찢어진 가족 사진은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찢어진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제 삶의 가장 아픈 교훈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겁니다. 제게 남은 삶 동안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헌신이 어떻게 한순간에 배신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깊은 상처 앞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후회되고 가슴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숙자 어머니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한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영준이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픔과 후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감내하는 것만이 사랑일까요?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모진 결단을 내리는 것이 상대를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